안녕하세요. 온통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효소란 무엇일까요?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편안하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효소식품, 발효식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효소나 발효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효소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는 거야. 이 대답은 하겠는데 그 이상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렇게 대답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효소가 하는 역할은 정말 많거든요. 효소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3천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예측하기로는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그 효소가 한 5만여 종이 넘을 거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 몸에 다양한 그 효소들,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하는 역할도 다양하겠죠. 자, 이 효소란 무엇일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에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줄여서 얘기를 해볼까요?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의 그 도우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효소를 한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효소에는 체내 효소와 체외 효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체내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내는 그런 효소,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체외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어떤 보충제를 통해서 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효소, 이것을 체외 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수명이란 평생 뛰어야 할 심박동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 심박동수, 이것을 수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에서 평생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효소의 총량, 이것을 수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현상을 살펴보면 이해를 또 못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어떤 병도 발견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기운이 없어지고, 그리고 낮에 앉아있으면 졸리고, 밤에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고, 그리고 기운이 없어지고, 이런 현상들, 이것을 무엇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효소가 점점 고갈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우리의 수명이라는 것이 그냥 효소가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 효소의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운이 없어진다든지 질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체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는 유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체내 요소는 다시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효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효소 있죠.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이런 효소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소화 효소거든요. 그런데 이 소화 요소 말고도 우리 몸에서 활동할 때 에너지로 사용한다든지, 우리 몸에 어떤 그 항산화 작용, 이제 염증을 없애준다든지, 이제 기운이 나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작용하는 걸 대사효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까지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화효소랑 대사효소는 완전히 다른 것이냐? 그게 아니라 소화효소를, 그러니까 소화하는데 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대사효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효소를 낭비를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소화하는 데다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내 몸에서 소화작용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양의 흡수율도 좀 떨어지고, 이러면서 대사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가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소화효소를 낭비하면 대사효소가 줄어들고, 소화효소를 이렇게 절약을 하면서 소화흡수를 잘하면 대사효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화효소와 함께 이제 대사효소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효소가 그냥 무한하게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갓난생이들, 아기가 효소가 제일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효소가
이렇게 오히려 20대 청년들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이유 없이 배가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뭐 검사를 해보면 아니면 이제 맥을 봐보면 그게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 내 몸에 이제 효소가 부족해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점차로 이제 20살, 나이가 12살, 20살 이렇게 가면서 이제 효소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 양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도 많아지고 소화 흡수도 훨씬 잘 되고 기운도 세지고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왕성해지다가 이제 30대, 40대를 거치면서 이제 효소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정도에 이르면 효소의 양이 이제 굉장히 급감을 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나이 들에 따라서 체내 그 생성해낼 수 있는 효소의 양은 점차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하루에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한 달이 지났는데도 90만 원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은 돈이 있어도 이게 절약을 해서 쓰면 남아있는 돈이 많고 그냥 함부로 쓰면 이제 빨리 이게 쓰게 되고 이런 것처럼 효소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유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나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효소가 계속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분비가 원활하게 되니까 소화가 잘 될지 모르지만 유한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40대, 50대를 넘어가면서는 이제 효소 부족증의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소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 그리고 질병 치레가 많은 경우, 그리고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걸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경우, 이럴 때 이제 효소가 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이제 체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 효소가 이제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서 소화 효소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대사 효소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따른 기초 대사율의 변화를 보면 이거는 뭐 한 20대가 되면은 벌써 쭉 떨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기가 다리에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막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려고 하고. 그런데 중학교만 들어가도 어때요? 이제 막 다니면서 놀으려고 안 하고 자꾸 책상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기가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점점 위로 올라와서 이제 나중에는 입에 주로 기가 몰려서 막 말은 많이 하는데 움직이지는 않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몸에서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걸 자꾸 귀찮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화 요소하고는 좀 더 다르게 이 기초 대사율이라는 것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벌써 20대가 되면 대사율이 뚝 떨어진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시절 이때는 이제 좀 비만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비만율이 그래도 비교적 낮은데,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낮아지고 이제 대사율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율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대사율이 벌써 20대에 접어들면서 뚝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율을 높이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은 이 대사율이 이제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제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 그렇다면 소화효소랑 대사효소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소화효소의 공급이 원활할수록, 소화효소의 작동이 잘 될수록, 소화가 잘 이루어지면 영양의 흡수율이 높아지겠죠? 영양의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거기에서 대사효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대사효소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이 기초대사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즉 여기에서 보면 소화효소는 대사효소의 생성을 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효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효소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화효소가 잘 작동을 하지 않으면 대사효소도 안 만들어진다. 즉 효소라는 것은
영양소를 위한 영양소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효소를 그 효소나 영양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소, 그것이 바로 효소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화 과정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제일 처음 소화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입에서 일어나죠. 입에서 우리가 음식을 씹는 저작작용, 이 자체가 큰 음식물을 잘게 쪼개니까 일종의 소화 과정이고요. 그리고 입에서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이제 분비가 되죠. 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이제 탄수화물이, 전분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작용은 입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침샘과 위, 췌장 등에 있는 소화효소가 이제 음식물을 분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샘에서 나오는 아밀라제가 이렇게 음식물과 적당히 섞여서 위로 넘어가고, 그리고 췌장에서 이제 아밀라제는 이제 소장으로 분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 요소들은 이제 위장에 이제 분비를 해서 위랑 소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음식물 분해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소화 요소가 그럼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소화가 잘 일어나질 않겠죠. 그래서 불완전 소화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 소화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소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그걸 흡수를 하면 그때서야 영양이라고 하는 거고요. 소화 흡수가 원활하게 안 된 나머지는 그건 영양이 아닌 거예요. 영양이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 찌꺼기인 셈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소화를 거치다 보면 이제 그게 장 안에 찌꺼기가 많이 이제 누적되게 되고요. 자, 찌꺼기가 많이 누적된다는 얘기는 거기서 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유해균이 증식을 하게 되고, 유해균이 증식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독소가 발생을 하고 가스가 차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위 자체에서 음식물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위에서 가스가 차고요. 그래서 밥 먹은 지 한 30분, 1시간 이내에 윗배가 이렇게 부르고 막 이렇게 더부룩하면서 자꾸 트림이 나는 것은 위에서의 소화 과정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위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어거지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가다 보니까 이제 소장을 거치면서 이제 완전 흡수가 안 되고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대장에서 음식물이 이제 부패를 일으키면 그때는 아랫배에 이제 가스가 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대장에 각종 독소와 가스가 차이고, 이 과정이 이제 누적되다 보면 가스가 오랫동안 장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 이게 그래도 우리가 방귀를 낄 때 그냥 그 가스가 다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이것이 장 점막 자체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제 장 점막이 이 구조 자체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염증이 있었던 곳은 이렇게 세포가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패이거나 흉터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세포가 변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장 점막이 변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영양 물질들이, 그러니까 조금 그 덩어리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이게 장 점막이 느슨해지니까 그것이 장 점막을 타고 혈관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오염시키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내에 독소가 쌓이고 이제 부패를 하다 보면 그것이 장 점막 자체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혈관으로 타고 들어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그 온몸에 어떤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과 뇌는 서로 상통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 장에 이렇게 독소가 차이다 보면 독소나 가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가스라는 것은 몸에 이동하기가 쉽거든요. 그것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과 피부가 또 서로 상통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고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장 상태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과 뇌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장과 피부가
효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또 이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고 이렇게 독소가 많이 생기다 보면 암세포가 많이 생성이 되는 이제 그런 특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장내 부패로 이어지면서 온 몸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소화 효소 그리고 소화 효소가 부족할 때 생겨나는 현상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사 효소란 무엇인가? 소화 효소는 그래도 이해가 좀 더 쉬울 텐데 대사 효소가 조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대사효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소화 흡수한 그 영양소 이런 것들을 체내 곳곳으로 보내서 그래서 이제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어떤 항암 작용을 하고 면역 작용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 효소 이것들을 이제 대사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소화효소랑 대사효소를 대략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소화효소가 부족할 때 일어난 현상들을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이제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있죠? 만성 소화불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체내 독소가 축적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암세포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제 이게 효소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불면이나 우울증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현상도 효소의 부족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제 효소의 부족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효소에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고 효소가 부족할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효소의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효소의 가장 큰 특징은 조효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가 충분히 있어도 이 조효소가 없으면 효소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반달 모양의 그 효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질이 있는데 효소랑 기질이 이렇게 딱 결합하면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효소의 항부탱이에 붙어 다니는 이 조효소가 없으면 효소의 작동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효소도 맨날 이렇게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럼 조효소는 또 뭐지?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것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또는 각종 항산화 물질들 이런 것들이 조효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조효소가 충분해야 효소의 어떤 기능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효소가 충분히 있어야 또 조효소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도 충분해야 하고 조효소도 충분해야 되고 서로가 넉넉하게 이제 충분히 있어야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효소와 그 효소의 그리고 모양이 서로가 딱 일치를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조효소라는 것은 효소의 구조를 안정시키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번 사용되고 나면 이제 뭐 남는 효소는 그냥 버려지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선 유익한 것은 최대한 끝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효소는 소화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는 장까지 내려가서 최대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외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효소와 이제 조효소가 합쳐져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산화되는 것 이것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그 조효소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조효소의 작용을 좀 더 크게 하는 이제 비타민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비타민이 이제 조효소로서의 작용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요. 그 외에도 유산균은 이제 장내 유익균 자체로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큐텐, 뭐 엽산, 베타인, 크롬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효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물들 중에서는 어디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이제 체내에서 효소는 유한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체외에서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형태로 음식을 섭취를 한다면 효소의 보충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잖아요. 자, 효소가 넉넉하다는 것은 생명력이 가장 강력한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 가장 크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형태일까요? 씨앗, 열매 또는 뿌리, 여기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씨앗이라는 건 뭐죠? 그 자기의 그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이제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시 심어져서 싹이 틀 때까지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효소 함유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씨앗이나 이제 모든 열매들이 그래요. 근데 뿌리라는 것이 이제 같은 뿌리가 아니라 이제 실뿌리도 있겠고 여러 가지 뿌리가 있겠는데 뿌리라고 해도 이제 그 자기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뿌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마늘이라든지 양파 이런 것들에 이제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새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형태가 변화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씨앗에서 이제 생명력을 완전히 막 다 이렇게 합쳐서 그것을 폭발적으로 이제 싹을 틔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앗에서 방금 싹을 틔운 것, 여기에 효소라든지 각종 미네랄, 에너지가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견과류라든지 이런 씨앗류를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그 새싹을 음식으로 많이 섭취를 하면 효소를 넉넉하게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란을 먹을 때도 그걸 푹 삶아서 먹는 것보다 반숙을 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계란이라는 것 생명력 있잖아요. 계란을 이렇게 품으면 병아리가 탄생이 되잖아요. 그만큼 효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라는 것은 단백질의 대명사, 레시틴의 대명사, 이렇게만 레시틴으로서 단백질로서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효소라는 것도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완숙을 했다? 그러면 다 이제 효소가 죽는 거예요. 근데 반숙을 했을 때에는 일정 부분의 그 효소를 살려두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효소를 많이 섭취하는 방법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씨앗류, 뭐 새싹, 뿌리, 여기 효소가 가장 많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잎과 줄기를 비교했을 때는 잎에 효소가 훨씬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배추와 열무를 비교한다면 효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배추에 이제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 것인가를 이해하기 좋게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요. 앞에서 효소에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다. 소화효소에 의해서 그 소화되고 흡수된 그 영양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없애주고 통증을 제어하고 암세포들이 잘 자랄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면역작용을 도와주고 그리고 대사율을 높여주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사효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대사효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넘어왔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대사효소에는 어떤 효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요. 맨 위에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다소 생소하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 효소가 우리 몸에서 가장 왕성하게 작용하는 대사효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효소가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몸에서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거나 변화시켜서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이 뭐죠? 바로 활성산소잖아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들을 망가뜨려서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를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서 노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대표적인 대사 요소 이 세 가지가 바로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 이 효소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효소가 충분해야지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세포들을 망가뜨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조효소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피라미드에서 이 밑에 주황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효소 역할을 해주고 있는 영양소들이에요. 맨 밑에 미네랄, 비타민. 제가 미네랄, 비타민이 조효소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네랄, 비타민 중에서도 특별히 비타민 A나 C는 그 항산화력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르티노이드계 영양소, 비타민 E. 카르티노이드계는 뭐가 있죠?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카르티노이드계 영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글루타치온이나 코큐텐 이런 영양소들이 훌륭한 조효소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비타민 B, 비타민 C 또는 비타민 D 이런 영양제들을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효소로서 이 대사효소를 활성화시켜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소작용하면 소화효소로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이런 것만 생각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그 섭취하는 그 영양들이 조효소가 돼서 우리 몸에서 그 대사효소의 작용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소화효소와 이제 대사효소가 있다. 근데 제가 효소를 한마디로 정리할 때 효소는 영양소를 위한 영양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소화효소가 충분해서 소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영양을 잘 흡수해야지만 그래야 비타민이나 미네랄 또는 글루타치온이나 코큐텐 이런 조효소들을 많이 생성해낼 수 있잖아요. 이 조효소들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 그 대사 요소들, 즉 글루타치온, 폭시다제, 카탈라제, SOD 물론 이것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효소에는 3000여 종 이상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영양들을 충분히 흡수해야지만 이런 대사 요소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효소라는 것은 영양소를 위한 영양소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부족한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